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재부 공무원들도 찾아듣는 영어는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오,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한번 바꿔보려고. 네, 많이 듣는답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하여간 선후배들 동기들 좀 많이 만났는데, 예, 뭐 잘 듣고 있다고. 뭐 그렇게 약간 코멘트 주면서 뭐 약간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억울해도 니네가 참아라, 힘 있는 니네가 참아라. 갈수록 방송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연일 민생 토론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한번 좀 그걸 좀 중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민생 토론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제 벌써 연초에는 부처들 업무 보고를 받아요. 업무 보고 받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뭐 그렇게 받고 전국 순회하면서 하고 계신데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시죠. 예, 형식은 상당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부처 보고도 아니고 그렇죠 토론회도 아니고 예, 뭐 이런 민생 토론회 돼 있지만은 이제 정해진 이제 참석자들이 뭐 정해진 거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뭐 민원을 좀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뭐 유튜버 중에 이제 슈카라고 있는데 예, 그 오늘 뉴스 많이 나오대요. 예, 슈카가 이제 그 금융시장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제 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상속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상속세가 할증까지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주가를 안 올리려 그런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실 소통을 강조 하시면서 용산까지 가신 분은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소통은 아니고 이제 일방적인 얘기인데 예컨대 뭐 이 주가 내리려고 했던 거는 지난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합병 중간에 삼성물산이 이제 그거 이제 그 주가 내리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다 유죄 받았거든요. 네. 그거 하신 분이 그거 유죄 하신 분인데 수사를. 예, 그분이 또 이거 이상한 거라 그런 이게 다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약간 좀 이상해 보였고 그다음에 슈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저도 가끔씩 듣는데 이런데 끌려 나와가지고 이 빌드업에 사용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뭐 내용 중에 일부 뭐 괜찮은 건 좀 있어요. 들어볼 만한 거 있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예산에 오히려 연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예컨대 뭐 그 코로나 중간에 고생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금 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있지만은 뭐 이제 뭐 대출 연체 기록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해 준다든가 그래서 뭐 이건 어떤 당이 들어섰어도 뭐 때가 되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 제기해 줬다는 이런 점에서 뭐 좋은 점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른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총선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컨대 뭐 1차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 계속하겠다. 효과 없으면은. 근데 사실 공매도 저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제 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공매도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이제 당분간 이제 올라갈 거다. 그래서 2,200 하던 주가가 2,600, 2,500 이렇게 넘어서가 600까지 거의 그 근접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한꺼번에 확 떨어져요. 조정이 한꺼번에. 그래서 오히려 개미들이 손해보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이제 어저께도 주가가 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런 거가 있고 2차에서는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하게 해주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늘 이제 뭐 비과세 감면 이런 거 확대하겠다. 세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저께는 심지어 이제 부담금 우리가 뭐 약간 재검토해라. 그리고 어제는 저축공제 IRA 요거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정당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국민의힘 여당이니까 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 집단들은 선거가 있으면은 뭐 이제 속칭 지르고 보는 그거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뭐 빌공짜 공약이지 뭐 내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 다 믿는 사람이 바보지. 아니면 된다 그래서 그 공약 다 하라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은 구호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되면은 이제 해당 비서실, 네. 예, 이제 비서실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챙기면 이제 부처가 움직이고 네. 그러면은 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어떤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입법을 시도하거나 입법이 안 되면 시행령 고치거나 네. 예산과 조직이 동원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심지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도 나서가지고 요 조선일보가 약간 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나라 경제 결단 난다 이러다가 오늘 조선일보에 교수님 등장하셨던데? 그러게요. 예,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커버하는 이 넓은 이 예, 경제학계의 손흥민입니다. 예. 예. 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네, 뒷거리 예.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국정을 책임진다는 거는 예컨대 뭐 재정을 책임진다는 구체적으로는 재정을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감면을 하겠다,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그 보완책은 무엇이냐. 그렇죠. 이 보완도 같이 있어야 뭐 정치 집단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이 정치 철학하시는 분 중에 로버트 노직이라고 있어요. 노직. 네, 있어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 얘기 많이 하셨는데 밀턴 프리드만도 이런 사고는 잘 안 하거든요. 이건 노직의 사고다. 노직이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세금은 일종의 신노예 제도다. 원래 이래서 돈 번 건 다 개인 건데 국가가 이거를 뺏어가니까 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님께서 이게 이제 노직의 책을 읽고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요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생각 갖고 있는 거는 가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약간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좀 이제 그 대통령이 쏟아낸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개 포인트를 좀 뽑아가지고 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세 감면이 마구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금투세라든지 주식 양도세 이 정도로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상수세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마구잡이로 좀 깎아준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 저는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뭐 무슨 조세가 무슨 금가 옥저도 아니고 뭐 과도하다면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조세 저항이 심하면은 필요해도 못 가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판단을 정치적으로 내려야 되는 게 조세 정책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세수축에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내가 뭐 예컨대 뭐 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세액공제 하게 된다. 아니면 R&D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큼 주세추 나갈 것이다. 이게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를 사실은 폐지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1월 2일이에요. 1월 2일인데 1월 2일 날은 뭐냐면은 1월 4일 날 경방이 발표되는데 1월 2일 날 기자 브리핑이 있었어요. 기자들.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경제정책 방향 이제 요거 한다. 그거 와중에 금투세 폐지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경방에는 금투세 폐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그 전에 있었던 예컨대 뭐 그 세제 개편안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팀이랑 얘기가 안 됐다.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안 됐다. 수밖에 없죠. 안 됐다. 아니 물론 이제 사전에 이런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추계 이런 것들이 연구 용역이 다 거쳐지면서 확정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무팀이 경제까지 다 장악해 버린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감세 폭주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조세와 관련된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국회로 가야 되는 국회의 권한이 왜냐면 우리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야당을 너무 믿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통과 안 시켜줄 거니까 립 서비스라도 잘하자.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 우리가 밀어붙일 테니까 네. 니네가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기잖아. 왜냐면 세금 줄여준다면 다 좋아져. 저도 줄여준다면 좋습니다. 근데 뭐 저는 금투 쓰는 거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다 부자 돼야지 우리도 부자 된다 그러니까. 소득세 깎아준다는 얘기는 왜 안 할까? 소득세도 조금씩 좀 들어있어요. 그래요? 들어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 공제를 조금 이제 네. 전통시장에 쓰면은 그걸 확대해주겠다. 뭐 그런 거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수면제 같은 것도 약한 거 먹다 보면 잘 안 되면 그 다음 센 거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중국 속에 센 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하다가 이거 조금 효과 나는 거 같은데 좀 약발 떨어질 때 되니까 다시 이제 그 금투세 폐지 들어왔다가 이거 안 되니까 또 무슨 세금 깎아주겠다고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 부담금까지 이제 없애야 된다.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같은 이제 부담금이 우리가 한 90여 개가 있어요. 90여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뭐 교통 유발 부담금도 있고 별별 부담금이 다 있죠. 한 91 그 91가지 정도가 있는데 많긴 많다. 하나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헌 판결 받은 김에 이제 그 부담금을 좀 통합을 하거든요. 통합해서 이제 87가지가 되는데 87가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촌촌님들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부처의 꿈이 기금이에요. 기금. 그치. 그 몇 번 말씀하셨어요. 기금입니다. 기금. 기금하고 협회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요 사업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요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지원하기 위한 협회를 만들고 요 사업을 계속 가야 되니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금 운영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부담금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은 보면은 이거를 조세는 아닌데 자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준조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준조세. 이건 조세는 아니지만은 행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니까. 이거 얼마나 돼요, 규모가? 규모가 이게 1년 걷어보면 한 20조 초반인데 올해는 한 24조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들은 이제 준조세라고 부르는데 기재부 입장은 이건 준조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거 준조세라고 부르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 정도예요. 보고서를 보면은 예컨대 부담금 운영 종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올해 거를 봐도 이제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의 입장은 부처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준조세 이거 없애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이거 한마디로 엇박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느 입장을 취해도 좋은데 좀 얘기를 좀 하고 오셔라. 통일이라는 이게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팀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 통상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에서 오늘 주제가 이거다. 그럼 관련 부처가 쫙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고 그거를 가지고 말씀 자료 이런 걸로 다시 이제 그 비서실에서인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드리고. 그러면 그걸 갖고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보통 이런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공무원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이야기가 좀 과도한 것 같다. 좀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만들죠. 예컨대 뭐 부담금, 뭐 부담의 뭐 합리화 방안, 아니면 뭐 선진화 방안, 뭐 이런 제목 미래적 지향에 뭐 제목 붙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언어를 좀 순화를 시키죠. 언어를 순화시키고 왜냐하면 이게 부처가 갖고 있는 입장을
금방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게 관철되도록 해서 만들어지고 그 대통령의 워딩으로 해서 이제 좀 순화돼서 나오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준조세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그럼 기재부 입장은 뭐냐? 준조세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또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부담금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부담금 평가를 보통 받거든요. 부담금 전체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평가단은 제가 부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안 해본 게 없는 없습니다, 우석진 제가. 교수입니다. 네. 재정계의 손흥민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천히님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무슨 부담을 시키는 이게 조세로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원인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인자. 예컨대 우리가 광산 사업을 하는데 광산하려면 땅 파고 산을 살리면 이거를 좀 훼손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거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복구해? 네가 파헤친 놈이 복구해라. 그럼 원인자거든요. 원인자가 돈 내서 모아놨다가 그 기금으로 살림 복구하자. 이렇게 원인자고 또 수익자 원칙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지금 뭐 서울 시민들은 보통 이제 한강물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강물들을 먹기 때문에 강물 먹으려면 강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의 수계에 상류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류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팔당댐 인근이라는데. 거기서 뭐 식당하면 안 된다, 공장에도 안 그렇죠, 되고, 거기 소 키워도 안 되고, 건물 지으려도 허가받고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시민들이 이거 먹겠다고 해서 거기 제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 먹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수익자죠. 그러니까 이익 봤으니까 네가 부담해라. 이거를 일반 조세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 이용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은 이런 원칙에 맞느냐와 동시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거를 늘 따져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많이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87개는 대부분 다 법적 근거는 탄탄하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법은 있어도 위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담금들이 위헌 소송이 자주 걸려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금투세 폐지한다, 주식 양도세 완화해 준다, 상속세 너무 높으니까 내려야 된다, 거기다가 부담금 막 확 해주겠다 하면 다 좋은데, 근데 재정 건전성 얘기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건전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 이런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재정이 건전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불효불급한 지출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익 기반도 확대를 좀 시켜줘야 돼요. 세익 기반을. 물론 이제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이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좀 봐야 돼요. 고세율로 갈 거냐, 아니면 저세율로 갈 거냐, 누진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단일세율로 갈 거냐, 이거는 판단해 봐야 되지만은 세익 기반을 확대를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걷는데 쓰는 건 좀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비율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지출 일단 줄인 거는 맞아요. 2.8%로 지출 통제를 했어. 근데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 그래서 우리 적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재정하고는 점점 지금 빠이빠이 안녕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고 아까 부담금 말씀 좀 드리다 중간에 조금 멈췄는데 부담금은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페이크? 페이크라고 봐요? 플레이어? 셰프? 어그로 거는 그런 거라고 봐요. 여기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크죠. 저는 이제 이거가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요거를 없애거나 줄여라. 지금 이게 재건축했을 때 이게 초과 이익이 생기면은 일정 금액 이상이 생기면 이거를 이제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그러니까 재건축 쉽게 해주겠다.
얘기했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확 깎아줘 버리면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MB 계열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은 뉴타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 좀 땅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마음속에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욕망을 다시 자극하는 건데 선거에는 이거다. 선거에는. 재건축 바람 불면 전세가 다시 뛰고 그게 또 그러니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게 고스란히 전부 다 또 서민들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은데 예. 또 개별로 보면은 혹시 부자 됐나? 근데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없애는 건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법으로 돼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죠.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고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네요. 야당아 나 좀 말려줘. 이 모드네 뭐 결국은. 결국은 그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해줄 까닭이 없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경기, 서울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조금 그러니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밀수는 데까지 한번 밀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선거는 내 선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당을 자연스럽게 반민생으로 이렇게 딱 그렇죠. 씌워버리고. 그렇죠.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 누구냐. 알겠습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세력 누구냐. 이랬을 때 사실은 민주당도 예컨대 지금 목동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황인데 네. 황해 의원인데 이제 정치 분야까지 막 쫙 넓히셔가지고 시야를. 그렇죠. 네. 예전에 코로 이름 정경유착 아니에요. 황해 의원인데 거기서 만약에 재건축 반대하는 거 이랬을 때 말이 약간 궁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뭐 세금 깎아주고 한다고 다 치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러면 대체 재원은 무엇이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단순하게 그냥 야당이 예. 그러면 좋아 일체 반대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법을 다 바꿔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덜납니까? 난리 나겠죠 지금 이게. 난리 그래요? 나겠죠. 지금 건전지적은 빠이빠이죠. 아 그래요? 건전지 빠이빠이입니다. 국가재정 거덜나는 겁니까? 난리 나는 겁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컨대 저는 이거 그냥 제 그냥 상상인데 네. 지금 지금 야당이 지금 부산에서 조금 약간 수세인데, 예, 수세인데 지금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은행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다가 국책은행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거기 엎어. 네. 한국은행이랑 뭐 기타 뭐 수출입은행이랑 다 합쳐서 내려버린다. 이렇게 엎어서 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이 부동산 광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참으로 뭐 선거에는 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그 예산은 이미 국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통과된 예산을 기초로 여기 항목도 없는데 뭘 하겠다라는 거지? 뭐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하나씩 다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이제 김종배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거를 이제 따져보면은 금투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안에도 전혀 다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요건 이제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재건축 완화 같은 경우도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 지자체 권한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제 이거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이 전체 판세를 좀 뭐 이끌고 가고 싶어 하지만은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거를 재건축을 풀어줬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또 자기 선거에는 또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 내려지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가면 또 찬반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도 아닌 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감세안들은 대부분 다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조만간 감사원 제출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언제 얘기해 봤어 국회랑? 그래서 아니 책임감 있게 하는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브레이크 없는 벤츠네. 벤츠는 모르겠고 일단 브레이크는 없다. 아 올라타면 좋잖아요. 벤츠라고 해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두 개 다 밟고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세 번째 편 제가 제일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로 일자리 창출하고 600조 규모 투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00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이제 그 민생 토론회 중간에 나온 건데 예.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다. 요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일자리만 봐도 지금 얼마큼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냐면 300만 개, 346만 개가 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일단 이 600조가 어느 기간 동안 600조 이걸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아 예. 야, 이게 보니까 20년 좀 넘는 기간이에요. 23년. 왜 여기서 3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럼 1년에 30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30조 정도 돈이 여기에 음. 투자가 된다. 예, 이제 예. 이런 거고. 예. 일자리는 이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렇죠, 보통. 서비스 업종. 그렇죠.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고용 유발 개수라 그래요. 이제 10억 원의 돈이 투입이 됐을 때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에도 만들어지지만은 그 산업과 연관된 그렇죠. 중간재 공급하는 데도 만들어져야 되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뭐 음식도 먹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예, 그런 게 그 일자리 계산하는 개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투입 산출표라고 표현하는데 예. 투입 산출표 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게 고용 유발 개수가 한 8쯤 되는데 예. 제조업은 그보다 한 절반이에요. 4 정도밖에 안 돼. 4 정도. 근데 제조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반도체는 그거의 또 절반이에요. 그렇죠. 반도체는 첨단 산업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손으로 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로봇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한 뭐 많이 만들어져 봐야 1년에 6, 7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6, 7만 개도 좀 많은 게 우리가 지금 1년에 그 순증하는 일자리가 1년에 30만 개예요. 오. 30만 개. 그리고 30만 개도 안 되고 한 이제 올해 2024년도는 20만 개 초반이라고 지금 경방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7만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야,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계산대로 놓으면 23년간 다 이 600조 쏟아 부어도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한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300만 개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저도 이제 이런 거 연구 용역 많이 해 보는데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계산하고 저기서 계산하고 한 거 막 더해요. 막 더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 카운트가 되면서 막 부지기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언제 냄새가 나냐면 제가 MD 얘기 들었잖아요. MB 때 G20 한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GDP가 뭐 20조에서 40조 가까이 늘어난다 막 그랬거든요. 네. 회의 한 번 하는데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뭐하러 해? 회의 막 계속하지. 심플하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도 누가 이런 거 따져보겠냐. 지금 20년 뒤에는 누가 따져보겠냐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600조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 다 묶어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좀 과장된 것이 있고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용인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과장이라고 보는 게. 근데 그럼 600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조에 그거 들어가 있죠. 반은 일단 반은 해결했지. 반은 해결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300조도 사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전체 총자산이 한 450조 돼요. 2022년도 기준으로 450조. 450조. 오. 그리고 자기 자본 빌린 것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으니까 한 350조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매출에 해당되는 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한 거를 또 하나 짓겠다. 이러면 300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30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아니 이미 삼성은 300조 투자한 데가 나머지 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300조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예. 엄청 뻥튀기 됐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짓겠다. 메모리 무슨 반도체 하는 뭐 용인 그 원삼에다가 뭐 짓겠다. 이런 거가 지금 120조 정도 나와 있고. 120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그 평택에다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한 거 이거 다 합치면은 정부가 여기다 한 10조 정도 1년에 1, 2, 3조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넣고 더하고 하면은 600조를 뻥튀기해서 다 합쳐서 만들어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는 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이건 이제 산업 전략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산업을 묶어놓는 게 좋으냐 클러스터로 예. 아니면은 산업을 조금 흩어놓는 게 좋으냐. 그래서 보통은 직접 해놓는 게 그 뭐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나 질적으로 봤을 때 이점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를 좀 보면은 이게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놓는 경향도 있어요. 이거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한꺼번에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전략적으로 좀 흩어놓자. 이제 이게 있는데 이 그 산업부 이게 이제 이건 산업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대통령이 그 민생 그 토론회 하면서도 내가 외국 정상들 좀 봤는데 요 반도체 팹, 요 공장들 만드는 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 원자로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죠.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요거 하려고 그러면 근데 원자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니네 원자로 없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할 말이 없어지더라. 내가 이겼어. 윈.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동해에다가 이 원자력 시설을 만들고 네, 여기다 이거를 끌어오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은 원래 있는 기업들 투자 다 끌어모아서 약간 집어넣고 규제 풀어줘서 클러스터 만드는데 요거에 전기되기 위해서 원자로를 동해에 하나 개발하겠다. 요게 사실은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 아니냐. 오히려 원자로. 예, 저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왜냐면은 그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네 제품을 어떤 전기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무역 규제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자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리백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거기 뭐 포함되면야 이게 뭐 해결되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삼성도 여기다 지어놨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요구하는 전기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은 이게 공장 가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다른 나라로 또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들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그 쏟아졌던 온갖 이야기들을 한 세 개의 포인트로 그러니까 나눠 갖고 좀 짚어봤는데 총괄 평가라죠.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축구에 비유한다면 민생 토론에서 쏟아냈던 대통령의 발언을 한마디로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지금 공격수가 10명이죠. 그래요? 공격수가. 네. 그러니까 그 골키퍼 한 명 남겨놓고 원래 우리가 그 축구를 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3백을 하냐 4백을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골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뻥축구 아닙니까? 뻥축구? 그러니까 빌드업하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 플레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뻥 쳐놓고 달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 10명 흩어놓고 골키퍼가 뻥 차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뛰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5년 지나고 나서 행정부가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도 가고 그 다음도 그렇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들은 딱 보면은 처음 보면 이상해 보여요. 근데 다 연역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잖아요. 보수는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정책 좀 얘기해라 이 얘기죠.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대안은 뭐냐? 정책의 안정성이 아주 긴히 요구된다.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된다. 무게감이.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한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한화가 요즘 며칠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탔어요. 그 가운데 하여간 경제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한화 공시 내용 가운데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뜨고 있느냐 이런 거가 우리 또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은 또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마다 이제 그 급상장한 기업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 항상 하죠. 어디는 지금 두드려 맞고 있고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있고 아니면 누군 잘못했고 누구 기분 나쁘다 그랬고 50대 국제그룹이 한순간에 그렇죠. 그냥 공중분해된 거. 누구는 이제 지금 뜨고 있느냐 뭐 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경제부 기자들이 한화가 여러 가지 뭐 그래요? 방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방산 쪽으로 상당히 좋아한다. K9 자주포가 한화에서 나온 거. 그리고 지난 이제 뭐 엑스포나 이런 거 유차로 다닐 때 요 김동관 부회장 이분이 좀 많이 또 동행을 했고 재벌 총수들 중에 한 명으로 한 명으로 동행했고 그다음에 부산 갔을 때 떡볶이도 같이 먹었고 그래서 눈에 갑자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또 하버드를 나왔어요.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버드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대통령이 하버드 좋아하십니다. 뭐 연설도 했으니까. 하버드 좋아하십니다. 하버드. 서울 법대보다 인정할 수 있는데 하버드. 한덕수 하버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저는 앞에 관광은 다녀왔습니다. 관광은 다녀왔는데 여하튼 하버드인데 이관섭 실장 하버드. 그러네요. 또 하버드 인맥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그리고 이번에 정치실장으로 들어간 성태현 교수. 하버드입니다. 그분도 하버드입니까? 하버드입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도 하버드 출신인데 왜? 이준석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대통령 모시기에. 네. 따옴표 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대통령이 모시기에 그런 것 같다. 느낌.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김경락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건강 검진 받으러 갔다가 약간 좀 회사 이제 휴가 내고 갔다가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공시 자료를 막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 설명에 따르면 뭐 병원 전날에 이제 봤다는 건데 가기 전에 봤다는 건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임원들 보수에 대한 공시를 자세하게 하라고 요거를 공시 규정을 좀 바꾼 거예요. 임원들 보통 스톡옵션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그런데 여하튼 임원들이 공시가 되려고 하면은 보수 월액이 뭐 5억 원 이상이 되는 임원들 이제 공시해라 먼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 규정을 좀 자세하게 공시해라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천천님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RSU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RSU라고 하는 게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RS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스탁옵션 같이 우리 직원들 보너스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지 않지만은 미국의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직하는 사람들 뭐 인센티브로 뭐 RSU 얼마 준다. 이직하는 사람한테요?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주지만은 새로 이제 우리 회사 뭐 우리가 스카우트 해왔다 그러면 우리 RSU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회는 거면서 이제 사원들한테 주식 몇 주씩 주는 거나 그런 거랑 그다음에 임원들한테 스톡옵션 주는 거나 그런 주식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상법상 보면은 이제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사 가격이라고 예컨대 지금 주식 10,000원인데 2만 원에 살 수 있어. 몇 주 살 수 있어. 얼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것도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뛰면은 근데 그거를 행사해서 그만큼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센티브인데 파는 건 언제라도 팔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앞에 조금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회사에 재직하는 한 내가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제 그래서 보통은 잘 이러고 있다가 퇴직하기 전에 바로 행사하고 나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욕 먹고 그러죠. 이제 현금으로 바꿔갖고 욕 먹고 그러죠. 근데 여하튼 그게 이제 우리 상법상 이제 특수관계인들은 스탁옵션을 못 주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대주주죠. 뭐 친인척 관계. 대주주. 그래서 김승유 회장의 아들은 요거 스탁옵션 줄 수가 없죠.
김승현 회장. 예, 김승현 회장 아들. 그러니까 이제 회장들의 대주주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죠. 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스톡옵션 못 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시가 바뀌고 나니까 RSU가 많이 갔는 생각보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얼마나 갔는데요? 그러니까 RSU라고 이제 뭐냐면은 RSU는 스톡옵션은 이제 권한을 주는 건데 네. 권리를 주는 건데 사실 권리를 주는 건데 이건 주식 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10년 뒤에 뭐 주식 뭐 10만 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니까 양도를 할 수는 없는데 제한을 두는 건 주식. 그렇죠. 양도를 할 수 없는데 10년 뒤에 네. 내가 너희한테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지금 주식을 받더라도 10년 뒤에나 팔 수 있다. 10년 뒤에 준다. 스톡옵션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네. 그건 주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10년 뒤에 준다. 대신. 주식을 준다는 어음이네.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약속어음. 대신 지금 내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하튼 약속 등산에. 그래서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RSU가 이제 많이 줬구나.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라면. 이게 RSU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스톡옵션은 단기 성과를 막 임원들이 내려고 노력하는데 네. 이렇게 10년 뒤 이렇게 되니까 10년 주가까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튼 이것도 주식이잖아요, 어차피. 주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권이 강화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변칙 상속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상속도 될 뿐만 아니고 예. 우리 경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지금 이재용 회장한테 상속이 될 때 시작이 된 게 그 약간의 이제 금액을 상속을 해서 거기서 몇십억의 상속세를 내고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약간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짓 하지 이랬을 때 약간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이 김동관 이제 부회장이 이제 주식회사 하나 그리고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회사로부터 RSU를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이 회사들이 발행한 RSU의 한 절반 정도를 가져간 거예요. 절반씩이나. 예, 절반 정도를 가져간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 평가해 보면 이게 한 160억 가까이 된다고 이제 김용락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견제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의결권이 생기는 주식으로 보통적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속세 내지 않고서 나중에 이렇게 그 지배권이 있는 상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법상 이게 약간 그 회색 지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이른바 신종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 터널을 지금 뚫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제가 신종 수법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예, 그 터널을 뚫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다. 그다음에 지금 법으로는 이것을 법이 좀 아직 여기까지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여간 기민하게 돌아가네요 머리가.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라는 표현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성실하게. 네. 성실하게.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당국의 코멘트나 이런 거 아직은 나온 건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란의 초창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앞으로 당국은 이제 이게 뭐 이연된 보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된 거는 감독원이 공시 체계를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점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은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요 문제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한화 아니냐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정부와 하나의 관계도 또 그럼 또 엿볼 수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슈카가 제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요인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꾸만 전쟁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주가가 오를 수가 없거든요. 뭐 전쟁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아이가 이제 할 수도 있다만 응징하겠다. 네, 응징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정학적 그 요인 때문에. 두 번째는 기업의 어떤 생산 약간 수익성이에요. 성장성 이런 것들 좋아야지. 일단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이제 이게 주가 디스카운트 안 받는 거고. 그거 더불어 중요한 게 지배구조입니다. 그렇죠.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같이 발휘해주고 당국도 노력을 해줘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가 있고. 세제는 중요한데 이만큼. 아무튼 이제 논란이 이제 점화가 되는 단계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참견 시점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